1537년 한 남자가 사약을 받고 쓰러졌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만로 56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좌의정으로서 왕위에 군림하며 백성들이 100년 사직의 주인이 누구인가라고 두려워했던 그 남자였습니다. 무려 6년간 조선의 실질적인 통치자로 군림하며 수많은 대신들을 죽이고 유배 보낸 공포정치의 주인공이 이렇게 허무하게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과연 이 남자는 누구였을까요? 어떻게 한 명의 신하가 왕권을 능가하는 권력을 손에 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무엇이 그를 파멸로 이끌었을까요? 조선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권신 중 한 명 김만루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1481년 한성부에서 태어난 김루는 처음부터 권력과 인연이 깊은 집안의 자손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공조 참여를 지낸 김은이었고 작은 아버지는 영의전까지 오른 김전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김정과 김은 형제가 모두 조선 최고의 대학자 전필제 김종직의 문인이었다는 점입니다. 김한로는 태생부터 학문과 정치의 중심께서 있었던 것입니다. 김한로의 재능은 어린 시절부터 남달랐습니다. 1051년 20세의 나이로 진사시험에 합격한 그는 성균관에서 수학 뒤 150년 중종 1년 별시문과에 장원급제에 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장원급제라는 것은 단순히 합격이 아니라 전국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로 인정받았다는 의미였습니다. 김한로는 용두회라는 장원급제자들의 모임을 열 정도로 명문가의 수재였던 것입니다. 중종 즉위 초기 조선은 격변의 시대였습니다. 연산군의 폭정을 끝낸 중종 반정이 성공했지만 새로운 왕중종은 반정 공신들의 눈치를 보며 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한로는 홍문관과 사관원 등의 요직을 거치며 차근차근 정치적 기반을 다져나갔습니다. 젊은 김한로는 언관으로서 여러 시정의 폐단을 해소할 것을 건의하며 개혁 의지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그를 시비 걸기 좋아하는 인물로 보기도 했습니다. 이미 이때부터 김한루의 성격 중 날카롭고 공격적인 면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조선의 미래를 걱정하는 젊은 관료의 모습에 불과했습니다. 1515년 10월 26일 중종의 명을 받은 대제학 신용계가 시제로 민농의 배율을 걸자 기만로운 시을 지어 으뜸을 차지해 피한 장을 하사받기도 했습니다. 문학적 재능까지 겸비한 그는 당시 조정에 주목받는 인재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한루의 인생에 첫 번째 큰 시련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김묘사화였습니다. 1519년 조선 정치사에 큰 획을 그은 김묘사화가 일어났습니다. 조광조를 중심으로 한 급진 개혁파와 훈구 세력 간의 갈등이 폭발한 것입니다. 김한로는 조광조 일파로 분류되어 유백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당시 김노는 조광주와 함께 부패한 조정을 개혁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그의 마음속에서는 다른 생각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권력에 대한 갈망 그리고 자신을 유배 보낸 세력에 대한 원한이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김묘사와 당시 김한로가 유배에서 풀려날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운명의 장난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김희가 중종의 장녀 효회 공주와 결혼하게 되면서 왕실의 사돈이 된 것입니다. 1522년 김만루는 유배에서 풀려나 다시 관직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김만루의 진짜 야망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부제학을 거쳐 1524년 대사헌과 이조 판서를 지내며 급속도로 승진했습니다. 아들이 공주와 결혼한 외척으로서의 지위는 그에게 강력한 정치적 배경이 되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김만루의 권력 남용은 곧 문제가 되었습니다. 정의정 남군 좌의정 심정 대사원 이항 등 당시 조정의 실력자들이
그의 횡포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1524년 김노는 이들의 탄핵을 받고 경기도 풍덕군에 유배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유배길이었습니다. 김노는 이때 깊은 절망과 함께 강렬한 복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특히 자신을 탄핵한 남곤 심정 이양에 대한 원하는 뼈에 사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학문을 가르치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민수천과 심원경 형제가 그의 문화를 출입했고 이들은 살림 가운데서 김노는 뚜렷한 잘못이 없이 파출까지 당했다고 힘써 변호했습니다. 유배지에서 김한루가 쓴 용천 담적기라는 책은 조선 전기에 뛰어난 야사집으로 평가받습니다. 이 책은 음양조화의 오묘함부터 시작하여 고금 현인의 행적과 조수 초목의 미물에 이르기까지 담고 있지 않은 내용이 없을 정도로 박학함을 보여줍니다. 후세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저자를 군자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가 평소 행한 일과 대비해 보면 물과 불처럼 상반된다는 평가까지 받았습니다. 1527년 김만로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그를 유배 보낸 남군이 죽은 것입니다. 김한로는 즉시 아들 김미를 통해 석방 운동을 벌였습니다. 며느리 효에 공주까지 나서서 중종을 설득했습니다. 중종은 망설였지만 결국 1530년 김만로를 유배해서 풀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김한로는 6년 전에 그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권력에 대한 갈망과 복수심으로 가득 찬 냉혹한 정치가로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1530년 유배에서 풀려난 김한로는 놀라운 정치적 감각을 발휘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유배 보낸 적들이 아직 조정에 건재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심정과 이행 이항 등이 여전히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김한로에게는 이제 확실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김한로는 먼저 대사원 김근사와 대사관 권를 움직여 심정의 탄핵에 성공했습니다. 유배지에서도 정치를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준 것입니다. 1531년 마침내 김한로는 복귀했습니다. 도총관 예조판서 대제학을 여임하며 권력의 핵심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중종은 왜 김한로를 다시 등용했을까요? 당시 중종은 강력한 왕권을 원했지만 신하들 사이의 견제와 균형 때문에 뜻대로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조광조 이후 남권이 권력을 잡았지만 곧 죽었고 그 뒤를 이은 이행, 심정 이향 등은 능력은 있었지만 정치적 리더십이 특출하지 않았습니다. 중종은 이들을 대체할 강력한 인물을 원했고 김노가 그 적임자로 보였던 것입니다. 김노는 중종의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아니 기대를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그는 동궁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워 놀라운 정치적 연대를 구축했습니다. 세자의 외숙인 유님과 손을 잡고 사림과 대관들의 지지까지 확보한 것입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김만로의 정치적 수완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알 수 있습니다. 훈급하 권신인 이항 심정 이행의 횡포에 사림들이 치를 떨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언제 자신들을 숙청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세자의 지위가 불안해서 김만로를 끌어들여 세자의 지위를 탄탄히 하려는 의도도 있었습니다. 김만로는 이런 정치적 환경을 교묘하게 이용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맥을 바탕으로 한 산림 대관들과 손을 잡고 공포의 숙청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대관의 지원 사격과 중종의 지지를 받은 김한로는 그와 대립한 이향심정을 사소한 실수를 꼬투리 잡아 숙청했습니다. 1531년 김만로의 권력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는 이조 판서를 거쳐 지중 추부사가 되었고 12월 10일에는 이행의 뒤를 이어 대제학까지 겸하게 되었습니다. 동지 경연사 춘추, 관사 성균관사까지 겸하며 문무의 핵심 요직을 모두 장악한 것입니다. 이때 사원부 문에 붙은 익명서는 당시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국권이 알로의 손에 떨어지고야 말았으니
백년사직의 주인이 누구라 하겠는가. 백성들조차 김노가 사실상 조선을 지배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1534년 김노는 우의정에 오르고 이듬해에는 좌의정까지 올랐습니다. 조선의 최고 관직 중 하나에 오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권력욕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허황, 채무택, 황사우 등과 함께 정적이나 뜻에 맞지 않는 자를 축출하는 옥사를 여러 차례 일으켰습니다. 김노의 숙청 정치는 조선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했습니다. 그는 친족 재상 종친에 관계없이 정적을 축출하여 사형시키는 무서운 공포 정치를 펼쳤습니다. 정빈 박씨와 복성군을 죽이는 등 여러 차례 옥사를 일으켜 허황 채무택과 함께 정유삼융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작서의 변은 김만로의 공작 정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1533년 동궁의 빈청 남쪽에 사람의 머리 모양을 한 물건이 발견되었습니다. 여기에 세자의 몸을 능지할 것, 세자 부주의 몸을 교살할 것, 중궁을 참할 것이라는 저주의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이 사건의 배후가 김만로의 아들 김이었던 것입니다. 김로는 왜 이런 잔혹한 일을 저질렀을까요? 경빈 박씨는 중종의 총애를 받으며 자신의 아들 복성군을 원자로 만들려고 노력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세자의 지위를 위협하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김한로는 세자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워 이들을 제거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권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김한루의 권력 남용은 사치에서도 드러났습니다. 그는 집에 단청을 칠하고 각종 서화를 수집하는 등 상당한 수준의 사치를 누렸습니다. 또한 호조판서도 겸임하면서 국가 재정까지 좌지우지했습니다.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어 자신의 사치를 위해 사용한 것입니다. 1537년 5월 김한로는 자신을 따르지 않는 정광필마저 공격해서 유배를 보냈습니다. 또한 살아생전에 자신을 경계했던 남권에게도 앙심을 품어 남권이 장견 광후의 묘를 잘못 쓴 죄를 뒤늦게 물어 그의 관작을 추탈하게 했습니다. 죽은 자에게까지 복수하는 김만로의 잔인함이 극에 달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김만루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권력이 절정에 달한 바로 그 순간 그를 파멸로 이끌 새로운 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1534년 중종의 세 번째 왕비 문정왕후가 34세라는 늦은 나이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바로 경원대군 훗날의 명종이었습니다. 문정왕후에게 늦둥이 아들의 출생은 그토록 바람하지 않던 경사였지만 조정에는 새로운 갈등의 씨앗이 뿌려진 셈이었습니다. 문정완군은 중전이 된 지 17년 만에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세자를 보호하는 입장이었으나 자신의 아들을 낳고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싶어 했고 이는 필연적으로 김한로와의 충돌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정완군은 단순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잔인하고 냉정하면서도 뛰어난 정치적 감각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자신의 오빠 윤원로와 동생 윤원영 등 외척으로 친위 세력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바로 소윤파의 핵심이었습니다. 김한로는 처음에는 문정완구를 얕보았습니다. 세자의 외숙인 유님과 손을 잡고 대윤파를 형성하며 소윤파에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김만로가 저지른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문정왕후는 김만로보다 훨씬 교묘하고 치밀한 정치가였습니다. 그녀는 김한로가 경빈 박씨와 복성군을 제거할 때는 암묵적으로 동조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만로가 자신에게 칼날을 겨우자 즉시 방역에 나섰습니다. 1537년 김만로는 결정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문정왕후의 폐위를 기도한 것입니다. 아마도 문정왕후가 자신의 권력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김만로가 선을 넘은 행위였습니다. 문정왕후는 이를 즉시 중종에게 알렸습니다.
실록에 기록된 당시 상황을 보면 문정 왕후의 연기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중종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우는 그녀에게 중종이 까닭을 묻자 문정 완구는 오랫동안 좌우에 모시고 있었는데 이제 폐암을 당하게 되니 슬픕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중종이 크게 놀라 그 까닭을 묻자 김만로의 개교를 고했고 중종은 크게 노서 즉시 김만로를 죽이려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종은 왜 그토록 순식간에 김만로를 버렸을까요? 중종실록의 한 기록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이때 양현이 대사원으로 이 의논을 먼저 주장한 것은 왕의 밀지를 받았기 때문이라 한다. 중종은 이미 김노를 제거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노의 권력이 너무 커져서 왕권을 위협한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문정왕 폐위 기도는 중종에게 김안루를 제거할 명분을 제공했을 뿐이었습니다. 중종은 도승지 양현에게 밀지를 내려 조성하게 했습니다. 양현은 왕의 기대에 부응해 대관들과 함께 김안로의 횡포가 심해 주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림과 대관들도 이제는 김안로의 공포 정치에 지쳐 있었기 때문에 쉽게 동조했습니다. 중종의 이런 모습은 그의 이중적인 성격을 잘 보여줍니다. 평소에는 신하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대관들의 비판에도 불만을 드러내지 않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권신들에 대한 처분을 내릴 때는 신하들의 반대를 물리치고 자신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냉혹함을 보였습니다. 김한루는 이런 중종의 진짜 모습을 몰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중종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중종에게 김한로는 언제든지 교체 가능한 도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1537년 여름 김노에 대한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문정 왕후의 당숙인 윤한인과 대사원 양현이 선봉했었습니다. 이들은 김노의 권력 남용과 국모 폐위 기도를 강력하게 탄핵했습니다. 김노는 처음에는 이런 공격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수많은 정적들을 물리쳐 왔듯이 이번에도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중종이 더 이상 그를 보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양사의 거듭된 공격에 김한루는 유배형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니라 비교적 가까운 곳이었는데 이는 오히려 계속된 탄핵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친하들은 김한로 같은 역은 더 먼 곳으로 유배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만로는 유배지에서도 자신의 복귀를 꿈꾸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두 번이나 유배에서 복귀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1537년 10월 27일 중종의 명으로 김한로에게 사이 내려졌습니다. 56세의 나이였습니다. 6년간 조선을 호령했던 최강의 권신이 이렇게 허무하게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김만로가 사약을 받기 전 명나라에서 한 역수인에게 점을 받던 일화가 전해집니다. 그 역수는 김만로의 관상을 보더니 부기가 극에 달할 것이나 갈자라고 했다고 합니다. 갈은 치를 의미하는데 김로는 정말로 갈봉현이라는 곳에서 사약을 받고 죽었습니다. 김한로가 죽은 후 그의 가족들에게는 잔혹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카 구명은 삼군 앞에서 공개 처형되고 효수되었으며 양자 구이겸은 1787년 1월 과천에서 목을 베었습니다. 이들의 가족과 일족은 전부 노비로 강등되어 전국 각지로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잔혹한 것은 김만로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실록에는 김만로에게 눈이 멀고 못생긴 딸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김만로가 그 딸을 미워하여 죽이려고 굶기면 울부짖으며 밥을 달라고 하여 이웃이 들을까 두려워 못 굶기고 칼로 찔러 죽이면 시체에 칼 자국이 나서 친척들이 살해당한 것을 알게 될까 두려워서 못했다는 끔찍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김한로는 그 딸을 독사에 물려 죽인 것처럼 꿈이었다고 합니다. 김만로는 속으로는 매우 기뻤으나
겉으로는 슬픈 척하면서 이웃 일가들에게 떠들기를 내 딸이 변소에 가다가 독사에 물려 죽었다고 했다는 기록이 전합니다. 이런 인간이 6년간 조선을 지배했다는 것은 조선 역사의 비극이었습니다.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될 때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기말로는 뛰어난 문인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시문 실력은 당대 최고 수준이었고 특히 시를 짓는 즐거움과 괴로움을 토로한 작시라는 시에서는 시인으로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심성을 성에 비유하여 묘사한 성의 관계라는 글에서는 심성 수양의 문제를 다루기도 했습니다. 김로는 꽃 가운데서는 매화를 즐겨 읊었고 새와 곤충과 역사를 소재로 많은 시를 지었습니다. 그의 심은집 희락당고를 보면 정말 뛰어난 문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만인의 손가락질을 당하는 사람이 문집을 남긴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닌데 김만로는 자신의 문학적 재능에 대한 자부심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담정김은 용천 담적기를 필사하면서 다음과 같은 평을 남겼습니다. 이 책을 읽고 저자를 군자라고 생각하지 않을 자가 없다. 그가 평소 행한 일과 대비해 보면 물과 불처럼 상반된다. 이것이 김노라는 인물의 가장 큰 모순이었습니다. 뛰어난 학자이자 문인이면서 동시에 잔혹한 권신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한 사람 안에 이런 극단적인 면이 공존할 수 있었을까요? 김노가 죽은 후 조선 정치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대윤과 소윤 간의 갈등이 본격화되었고 이는 결국 을사사화와 정미사화로 이어졌습니다. 김만루가 제거된 것은 문정 왕후와 소윤의 승리였지만 이것이 조선에게 더 나은 정치를 가져다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김한로 이후의 조선은 더욱 심각한 외척 정치와 사화의 연속이었습니다. 윤원형의 전행은 김말로 못지않았고 정난정의 부정부패는 조선 정치사에 큰 오점을 남겼습니다. 김한로의 친구였던 김국만이 그를 끝까지 비판하지 않고 조용히 가족들을 돌봐줬다고 합니다. 김한국은 김한로가 실각하고 사형당한 후에도 그의 나쁜 점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우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김만루의 일생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권력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권력이라도 그것을 뒷받침하는 정당성과 민심을 잃으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둘째, 복수심에 사로잡힌 정치는 결국 파멸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김한로는 자신을 유배 보낸 사람들에 대한 복수심으로 정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부르고 결국 자신도 그 복수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셋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권력욕은 인간을 괴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김한로는 처음에는 조선의 개혁을 꿈꾸는 젊은 관료였습니다. 하지만 권력에 대한 욕망이 그를 잔혹한 독재자로 변화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견제와 균형이 없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는 것입니다. 김한로가 6년간 조선을 호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를 견제할 세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중종도 사림도 대관도 모두 김한로의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김한로의 이야기는 5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교훈을 줍니다. 민주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권력의 집중과 부패 견제와 균형의 중요성은 변함없는 과제입니다. 특히 김한루가 보여준 공작 정치와 여론 조작 무고와 모함을 통한 정적 제거는 현대 정치에서도 여전히 볼 수 있는 현상들입니다. 우리는 김만로의 사례를 통해 이런 정치 행태가 얼마나 위험한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한 김만로 뛰어난 재능과 학식을 가진 사람도 권력욕에 사로잡히면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 사회 리더들에게도 경고가 되는 메시지입니다. 중종실록에 기록된 한마디가 김로의 일생을 잘 요약해 줍니다. 조금도 가엾고 불쌍히지 여기는 마음이 없으니 전일 도타히 사랑하던 일에 비하면 마치
두 임금에게서 나온 일 같다. 권력은 사람을 변하게 합니다. 김만로도 중종도 그리고 김만루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권력 앞에서는 본래의 모습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김만로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입니다. 1537년 10월 27일 갈봉현에서 사약을 받고 죽어간 김만로. 그의 죽음은 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서 권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보여주는 역사의 증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권력의 속성과 정치의 본질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말로 조선을 흔든 권신의 화려한 성공과 비참한 최후, 그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가 남긴 교훈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권력은 인간을 변화시키고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합니다. 이것이 500년 전 김노가 우리에게 남긴 뼈 아픈 교훈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도 김만루의 이야기를 거울 삼아 권력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견제와 균형이 살아있는 건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김노의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역사에서 교훈을 얻는다면 그 반복을 피할 수 있습니다. 김한로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교훈을 주는 소중한 역사의 기록인 것입니다. 오늘의 역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